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심장 이식 환자와 임신에 대해서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정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주로 산모를 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산과하고 부인과로 되어 있고, 산과 쪽은 주로 임신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임신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주로 저희가 그래서 임신 환자들이 어떻게 이식하고 어떤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식한 여성도, 저는 주로 이제 오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식한 여성도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이어서. 실제로 이제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1958년도에 유란성 쌍둥이로부터 신장 이식받은 여성이 처음 보고가 된 게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신장 이식한 여성들에서 이제 임신에 대해서 이전에 보고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에서 장기 이식 사례를 보면 이거 미국 예인데요. 미국에서 신장이 거의 9만 건이 넘고요. 간 이식, 출장 그래서 전체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보고에 의하면 14만 명 이상이 지금 이식한 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몇 명 정도가 임신을 했는지 보면은 실제로 이제 91년부터 이거는 집계를 했고, 이 집계는 환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집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장기 이식 후에 임신한 사례가 91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미국에서 1,400건이 조금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이야기한 것도 여성에서 이제 장기 이식 건수이기 때문에 여성에서 14만 명 정도가 이식을 했고, 그 중에서 임신 예가 약 1,400건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2명에 1명 정도가 임신을 했다고 보시면 있습니다. 그다음 임신 자체가 자주 있거나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식 건수가 이 정도는 미국에 보고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것도 오래된 거긴 합니다. 97년도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69년부터 96년까지 30년간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특정 산모들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에는 28주 이후에 분만했던 산모들만 대상으로 해서 산부인과 학회지에 보고했던 학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 있는 내용은 제가 바로 그냥 복사를 해와서 영문이 같이 있는데요. 여기서 28주 이후에 분만을 했던 산모와 산모 수로는 전체로서 12명이고요. 10명이고요. 임신으로는 12케이스가 있습니다. 임신 주수를 보면 30주도, 35주, 35주도 있고요. 32주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태아도 한 명 있었고, 전반적으로 애기들은 한 2.9kg, 제일 작은 애가 2.5kg 정도를 났었고요. 요즘 이전하고 또 달리 최근 같은 경우는 아기가 한 27주만 넘게 되면 90% 이상은 생존을 합니다. 30주가 넘으면 거의 95% 이상의 생존을 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97년도에 보고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정리를 안 했었는데 아마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거부반응이 일어났던 경우가 5케이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5명이니까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 1명은 4명은 이식한 지 1년 내에 임신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 거부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한 18개월 정도에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식한 환자에서 제일 문제가 거부반응인데 임신 후에 이런 거부반응이 일어났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97년 이전까지만 그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약제도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시도가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이식을 했을 경우는 아기를 임신을 시도하는 게 바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보통 여성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성 간 기능 장애가 있다든지 심장 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월경이 정상적으로 안 생기고 그래서 임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식 후에 보통은 이제 빠르면 2~3년 내에 늦어도 1년 내로 다시 월경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임신을 할 수 있는 30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이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볼까 하는 거는 1년 정도가 별일 없었으면 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 2년까지는 기다렸다 하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 시간이 뭐에 필요한 거냐면 이식된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한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잖아요. 그 면역 억제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이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그 다음에 많은 세타에서 2년 정도까지 이식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임신하기를 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한 다음에 원하지 않는 임신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1년 정도, 2년 그 사이에는 반드시 키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여성이 이제 임신을 시도할 수 있을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면역 억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식한 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 이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간 이식을 했다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는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하지 않는, 물론 신장 이식은 당연하고요. 신장 이식을 하지 않고 간 이식을 해주는 경우를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정상이라면 좋고 만약에 약간 높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정도로 고혈압이 유지가 되면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그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는 당뇨병 같은 게 합병증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혈당이 정상치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당뇨병의 기준에 든다 하더라도 어떤 안정적인 상태의 당뇨병일 경우는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신적인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그 이식을 하지 않은 산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식한 환자에서는 이러한 빈도가 조금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단백뇨는 이제 혈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 감염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해서 임신이 아닐 경우는 당뇨병이 아닌데 임신이 됐을 때 당뇨병과 유사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그러고요. 임신성 당뇨병인 환자들은 많은 경우 아기를 낳고 나면 또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빈혈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고 이야기한 그 자간전증이라는 게 올 수 있겠습니다. 자간전증은 실제로는 이제 고혈압과 동반된 단백뇨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자간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혈압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다른 단백뇨뿐만이 아니라 혈소판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합병증을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뭐 임신성 당뇨병이 있거나 뭐 혈관전증 이런 게 있어서 빨리 아기를 분만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임신이 면역 억제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임신 자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신 자체는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면역 기능 자체가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산모가 있고요. 임신이라 그랬을 때 임신은 산모 입장에서는 자기와는 다른 개체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임신이 됐을 때 아기는 계속 유지를 시키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아기 자체가 이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와는 다른 건데 그거를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임신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임신 중에 면역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면역 억제하는 거는 조금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신 자체가 거부 반응 자체를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을 하면 체중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혈액양 같은 경우는 임신 말기가 되면 임신 초기에 비해서 거의 한 50%가 됩니다. 한 60kg 정도 되는 여성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치면요. 임신 말기가 되면 한 7.5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량이 늘어나서 같은 용량의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이 희석이 돼서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신 중에 이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간질 환자에서 간질 약 같은 경우도 계속 농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약물 농도의 측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면역 억제제가 그럼를 임신 중에도 계속 써야 될 텐데 면역 억제제가 아기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임신 중에는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죠?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질 텐데. 근데 우리가 약은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화제도 있고요. 항암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이라고 했을 때 모든 약이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면역 억제제의 경우는 없죠. 면역 억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아기한테 바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아기가 이제 어떤 선천성 기형이나 이런 신체적인 이상으로 태어나는 애가 100명이면은 그 중에서 약물에 의해서 그 애가 기형아가 태어나는 애들은 1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1%에 해당하는 것도 대부분은 해롭다고 확인이 된 약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항응고제를 먹는다든지 아까 잠깐 전에 이야기했던 간질환자에서 항경련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일부 면역 억제제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약들이 다 포함을 해서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는데 100명이면 1명 정도에서 일으키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 FDA에서 각 분류를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여러분들도 실라부스에 꼭 같이 첨부를 했는데요. 그 카테고리 A, B, C, D, X 이렇게 있습니다. X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고요. 카테고리 A로 되어 있는 거는 임신 중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이제 비타민제 같은 거나 소화제 같은 거, 이런 게 A에 속하게 되고요. B의 내용을 보면은, B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태아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나, 비교 대상군을 가진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약제고, 저희가 대부분 B까지도 임신 중에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B 정도, 카테고리 B에 속하는 약들을 먹어서 해롭다고 확인된 건 없고, B에 속하는 게 대부분의 항생제들이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약들은 B에 속하고요. 그 다음 C에 대한 것부터 이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제 태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사람에서는 아직 정말 안전한지, 해로운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약제고, C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기한테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애기한테 정말 안전하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 같은 경우는 태아에게 득이 더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그리고 D에 해당하는 거는요. D는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이 된 약입니다. 그리고 산모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은 피할 수 있으면 D에 해당하는 약은 피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는 D에 속하는 약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산모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에 해당하는 약제도 필요하다면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C,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모들한테 상담을 할 때는 A, B까지는 쓰고요. C 같은 경우는 D가 나면 씁니다. C에 해당하는 약은. 그리고 D에 해당하는 약은 임신 시기나 이런 거를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식 후에 자주 사용하는 약제에서 보면요. 대부분은 C입니다. 그리고 이뮤란 같은 경우가 D에 해당하고요. 이뮤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하면은 임신 중에 씁니다. 특히 이제 임신 한 20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쓸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C에 해당하는 거고, 대신 이제 이 모유 수유는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기는 사실은 낳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봐도 모유 수유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모유 수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유 수유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모유 수유 하자고 하는 거, 저는 옆에서 산모를 보다가 보면 모유 수유 하느라고 완전 진을 다 빼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처음에 뭐 일주일, 한 달 정도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모유 수유를 꼭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산모들이 못 견디는 산모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식 후에 자주 사용하는 약제들 중에 많은 경우가 실제로 이식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분만하는 건 어떨까요? 분만 방법도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정상 분만을 할 수 있고요. 제왕절개 분만은 이제 수술 적응증이 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치태반이 있다든지, 애가 여기라든지, 이전에 뭐 자궁 근종 수술했다든지, 이런 이전에 자궁에 수술했던 경우만 이제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아까 뭐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12번의 분만 중에서 한 번만 제왕절개 수술이었고 나머지 다 정상 분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요. 이식 여성에서 임신은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뭐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에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임신 중에도 거부감이나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 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식 후에 상태가 양호한 여성에서는 임신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딸을 상담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10년 됐거든요. 간이식한 지. 근데 지금 나이는 29살이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고혈압 증세가 있어서 약을 반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FK 먹는지 혹시 아세요? 예? 무슨 약을 먹고? FK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먹어요. 그 혈압약이요? 예, 예. 혈압약이 그 왜 흔한 거 있죠? 예, 맞아요. 그 말이에요. 노바스크 반알 예. 먹고 또 거기에 혈압 수된자라고 하나? 그걸 알란트란가? 그걸 반알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기를 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기로 해서 그 정도로 먹고 있고 거부 반응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슬슬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욕심이 아니라 아기 갖는 거는 저는 이제 상과 의사이긴 하지만 아기 갖는 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게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으시고요. 저희가 임신 중에 임신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겠고요. 이식하지 않은 산모들도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산모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하면 없고, 결혼을 하시고, 임신하시고. 또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따님이 자꾸 말리시는 건가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대신 물어보시죠.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투석하고 있는 경우도 저희가 하는데요. 투석하는 경우가 이식하는 경우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산이나 지금 보통 투석할 경우에 헤파린을 계속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투석하는 경우는 이식보다 조금 안 좋은데 저희 병원에서 투석하면서 임신한 경우도 몇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조산이 되거나 그런 게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없으세요? 저는. 감사합니다.